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입니다. 30년간 저는 세계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며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하찮은 기호일 뿐이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국의 다양한 언어를 연구해온 저로서는 당연한 믿음이었고,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년 전, 서울의 한 작은 서점에서 처음 한글 책을 본 날을. 여행 중에 우연히 들어간 그 서점에서 한글로 쓰인 책을 보며 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제임스. 이런 단순한 기호로 어떻게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호기심에 책 한 권을 샀을 뿐,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 제 책장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하찮게 여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600년이라는 짧은 역사, 단 24개의 기본 문자로 이루어진 단순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닌 인위적 창제, 이 세 가지가 제 편견의 원천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제자 중 한 명이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거의 비웃다시피 했습니다. 한글 같은 소박한 문자 체계에서 무슨 과학성을 찾겠다는 건가? 차라리 산스크리트어나 아랍어를 연구하게. 제 말에 그 학생의 눈에 실망감이 서렸지만 저는 그때 그것이 최선의 조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린 세계 문자 발전사 학술 대회는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고풍스러운 킹스 칼리지 강당으로 향하는 길은 젖은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쓴 채 서둘러 걸었습니다. 강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학자들의 열띤 토론 소리가 제 귀를 채웠습니다. 학회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시대의 적용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냉소를 품은 채 그 세션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황당한 주장을 펼칠지 보자라는 생각이었죠. 첫 번째 연구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어두운 강당을 밝혔고 대형 스크린에 한글 자음과 모음이 투영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에 대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연구팀의 리더인 스미스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3년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습니다. 스미스 박사의 목소리가 학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랍어의 특수한 발음인 아이는 어떤 알파벳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한글은 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시먼족의 클리금도 한글로는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엄밀한 테스트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설마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객관적인 연구 결과일까? 아니면 한국 정부가 후원한 문화 홍보 프로젝트인가?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고 저는 더 집중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박사의 다음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글의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보여주는 정교한 3D 모델이 등장했고 각 자음을 발음할 때의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시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자음이 실제 발음할 때
입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지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입 모양을 따라하며 각 자음을 발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그랬습니다. 기억을 발음할 때 제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았고 이은을 발음할 때는 혀끝이 윗 잇몸에 닿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30년간 보지 못했던 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옆자리의 음성학자 브라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낸 발음 기관의 원리를 그것도 6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브라운 교수의 감탄에 강당 내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자로서의 비판적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현대적 관점에서의 제 해석은 아닐까요? 우리가 현대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문자를 분석하면 얼마든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스미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윌슨 교수님. 저희도 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 남긴 헤레본과 같은 역사적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훈민정음 헤레본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고서의 낡은 종이와 먹물로 쓰인 한자와 한글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은 명확하게 자음을 만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이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다. 등의 설명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30년간 믿어온 것은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전문학자로서의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음의 체계적 변화였습니다. 기억에서 키역, 디귿에서 티읕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실제 발음할 때 내는 기운의 세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본뜬 것이 아닙니다. 소리의 세기, 공명, 기류의 양까지 모두 고려한 완벽한 과학적 설계입니다. 학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고 필기를 하려던 노트는 빼곡한 물음표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15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브라운 교수가 제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윌슨, 당신처럼 회의적인 사람도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더 증거가 필요해. 30년간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쉽지 않아. 브라운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세션을 보면 당신의 생각이 바뀔 거야. 모음 체계에 대한 분석은 더 놀라울 거라고. 휴식 시간이 끝나고 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앞쪽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한글의 모음 체계에 담긴 과학성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연구원인 김 박사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는 자음보다 더욱 과학적입니다. 첫째, 기본 모음인 아래아, 이가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으로 나머지 모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처럼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글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등장했습니다. 기본 모음들이 조합되어 다른 모음을 만드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옆에는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논리 게이트 구조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두 구조의 유사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하다고 무시했던 한글의 특성이 오히려 그 위대함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둘째, 모음을 만드는 과정의 과학성입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아래하는 하늘을 본떠 둥글게 하고, 으는 땅을 본떠 평평하게 하며, 이는 서 있는 사람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아는 이와 아래하의 결합, 어는 으와 아래하의 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입 안에서 혀가 움직이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를 발음할 때 혀는 뒤로 물러나고 어를 발음할 때는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를 600년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를 발음할 때 혀는 뒤로 물러나고 어를 발음할 때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왔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20년 전 서울의 그 서점에서 산 책이 생각났습니다. 돌아가면 꼭 그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모음의 대립 체계입니다. 아와 어, 우와 우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는 모음들을 실제 발음할 때 혀의 위치도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음성학 연구소장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네요. 이것은 완벽한 과학적 체계이자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제 자신의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다고 자부하던 저였지만 이토록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간의 학문적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한글이 이토록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면 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같은 서양학자들은 이를 오랫동안 간과했을까요? 김 박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이 오랫동안 세계의 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서구 중심적 학문 풍토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우수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강당 내 여러 학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 깊이 그 말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학자들은 얼마나 자주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다른 문화의 업적을 평가절하했던가요?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의 넷째 과학적 원리는 결합의 법칙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들과 달리 모든 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체계적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기역 초성, 아중성, 비읍, 시옷 종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존슨 박사가 나와 디지털 시대의 관점에서 한글의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결합 구조가 실제 발음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발음할 때 실제로 고, 아,
바, 샤 순서로 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체계는 정보 압축 면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존슨 박사는 스크린에 영어 단어와 한글 단어의 정보량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로 캘린더라고 쓸 때 8글자가 필요하지만 한글로는 달력 2글자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30년의 편견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신경과학 연구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 장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동안 뇌의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뇌를 위한 최적의 운동처럼 작용합니다. 스크린에는 MRI로 촬영한 뇌의 활동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와 다른 문자를 배우는 사람의 뇌를 비교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의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의 신경과학자 왕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한글이 뇌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저도 알 수 없었지만 한글의 체계성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MRI로 촬영한 뇌의 활동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글 학습자의 뇌에서 특별히 활성화된 영역이었습니다. 장 박사는 3D 영상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 된 이 80세 노인의 해마는 약 10년 정도 젊어진 상태를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빛나는 이 부분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푸른색 영역은 창의성을 담당하는 측두엽입니다. 한글 학습이 치매 예방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회장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결과가 한글만의 특별한 효과인지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는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장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그 점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한글, 다른 그룹은 러시아어, 마지막 그룹은 아랍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한글을 배운 그룹에서 가장 뚜렷한 뇌 활성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담당하는 영역에서요.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 제 오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육학 연구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학자 리 박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세계 각국의 문자 교육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47개국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은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가와 연령대별로 문자 학습 속도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학습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문맹 퇴치 효과였습니다. 유네스코와 함께 진행한 실험에서 개발도상국의 문맹자들이 자국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배웠을 때 가장 빠른 학습 효과를 보였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를 익히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지만 한글은 평균 1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영국 노인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3주 만에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강당 내 여러 학자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 박사는 마치 우리의 의심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데이터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보다 뛰어났습니다. 리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케냐의 한 마을에서 노인들이 한글로 표기된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한글로 쓰인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도구로서 완벽에 가까운 설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종합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한글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를 받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슨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30년간 언어학을 가르쳐왔고, 그리고 30년간 한글을 오해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오만과 편견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글을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하찮은 기호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일 뿐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사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의 고백의 강당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남은 학문적 생애를 한글의 가치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다시는 어떤 문화의 업적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열린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세계 문자 발전사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저는 한글에 대한 깊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하찮게 여겼던 문자가 실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옥스포드에서 한글 학습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학회에서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2, 3주 안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했으며 특히 고령자들의 학습 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해 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언어학 학회에 참석해 한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제 편견을 인정하고 한글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세종대왕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서서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깊은 인간애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백성을 위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제 세계 문자의 역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효율성, 그리고 그 인간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제 첫 번째 한글 관련 책, 문자혁명 세종대왕과 한글의 위대한 유산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극적인 인식 전환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활용 프로젝트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문자란 무엇일까요? 역사가 오래된 문자, 복잡한 문자? 아니면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 한글은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한글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 속의 과학,
그리고 그 탄생 목적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살펴본 세종대왕의 깊은 인간애. 그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